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미디어 교육협회 7월 4주차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경제와 글로벌 시장 흐름, 그리고 장애인, 노인, 복지, 양극화, 일자리 이슈를 중심으로 이번 주 꼭 짚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 소식입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경 효과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다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고용 확산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IMF는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외부 변수에 취약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축은 여전히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도 직접 양극화 해소를 언급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가 세수와 미래산업 투자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 영업자까지 충분히 지원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AI 전환으로 초급 인력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보고 국민 전반에 대한 AI 교육 확대 방침도 내놨습니다. 숫자로는 성장인데 체감으로는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594포인트, 1.1% 상승하며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핵심은 AI 관련 반도체주의 조정입니다. 엔비디아는 1.4% 하락, 마이크론은 5.5% 하락했고 시장에서는 AI 투자 과열과 수익성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고용이 너무 뜨겁지 않다는 신호는 금리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 걱정도 키웁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흔들렸던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1, 8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은 AI와 전쟁, 금리라는 새 변수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36%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1,556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전자부품과 컴퓨터 부품 등 AI 관련 교역 규모가 상반기에 5조 1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6,600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수요가 교역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변수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7월 24일 만료 예정이며 법적으로는 최대 15%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세계 무역 흐름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장애인 관련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장애 유형 신설입니다.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급성합병증 위험이 큰 경우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등록이 되면 공공요금 감면, 세금 혜택, 활동 지원,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나 취업을 준비 중인 신청인에게는 우선 심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장애 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육과 고용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 학대 대응 전담 조직의 정식 부서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부터 임시 TF로 운영되던 대응 체계를 정식 조직인 장애인 학대 대응팀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국가 책임 아래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임시 대응이 아니라 상시 과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노인과 돌봄 복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시행 100일 만에 46,225명이 신청했고 실제로 37,314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결됐습니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었고 장애인도 16,568명이 포함됐습니다.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식사 지원, 방문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처럼 생활 전반을 묶어 지원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가 일일이 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현장에서 전문가가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한국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모델로 주목됩니다. 폭염 대응도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따라 폭염 중 대경보가 발령되면 취약 어르신 안부 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야외 활동은 전면 중단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여름철 동안 활동 시간을 월 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 일자리 역시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조정하고 실내 근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전국 경로당에는 식사 제공을 주 5일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7월과 8월에는 월 16만 5천 원의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폭염은 단순한 계절 이슈가 아니라 돌봄, 건강, 안전, 일자리 모두와 연결된 복지 현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경제학자와 AI 연구자 200명 이상이 공개 서한을 통해 AI가 앞으로 10년 안에 산업혁명보다 더 빠른 경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대체 위험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AI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완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제도와 안전장치, 교육과 유인책을 미리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반도체와 AI가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 성장의 열매가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그리고 일자리 불안에 놓인 시민들에게까지 골고루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회복이고 성장일 수 있지만 복지와 고용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진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미디어 교육협회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